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이 한마디를 뱉기 위해 저는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인 척 웃으며 아내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던 8개월이었어요. 이혼 서류와 변호사까지 모든 준비는 물밑에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오늘 길고 지독했던 이 연극에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 유진은 아직 모릅니다.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지를요.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 유진이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늘 같았으면 저는 분명 미소를 지으며 고생했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다. 제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시선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아내를 향했다. 유진아,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엔 단 하나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묵직하고 단단한 압박감만이 감돌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숨이 순간 가빠지는 것을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건 의심이 아니야. 확신이야. 제 단호한 말에 아내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기다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목소리의 끝은 파르르 떨려왔다. 그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침이 떼지 마.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순간 유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모든 것을 간파당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를 만난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일 수도 있죠? 참으로 가소로운 변명이었다. 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는 충분해. 그런 변명은 이제 소용없어.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마 그동안 자신의 연인, 현우와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겠지. 무슨 증거요? 그냥 날 흔들어 보려는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다. 내일 정식으로 얘기할 자리를 만들 거야. 오늘은 친정애가 있어. 여기도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날 쫓아내요? 아내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등을 돌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결국 유진은 거칠게 핸드백을 챙겨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아마 차를 몰고 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겠지. 지훈이 그저 협박하는 거라고. 증거 따윈 없을 거라고. 하지만 유진은 틀렸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초 법무법인의 박 변호사입니다. 유진 씨 맞으신가요? 아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의뢰인 지훈 씨의 요청으로 몇 가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부모님과 함께 사무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유진과 장인, 장모님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차갑고 회색 비친 복도는 기묘할 정도로 서늘했고 발걸음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유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제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다름 아닌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유진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온
바로 그 남자. 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현우가 지훈의 옆에 앉아 있지? 그 질문이 아내의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불러내고 변호사까지? 자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박 변호사입니다. 부디 오늘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내 딸은 아무 잘못도 없어. 장인어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죠. 괜찮아, 유진아. 아무 걱정 마. 하지만 유진은 이미 현우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지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사진, 선명하게 찍힌 날짜와 시간이 그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박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뒤이어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영수증까지 모든 날짜와 시간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자료는 유진 씨와 현우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때 장인어른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 사실이냐?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 바로 그 순간 아내 유진의 얼굴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직접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묻자 유진은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는 아주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는데 8개월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희 둘 다 각자의 가정생활에 조금 지쳐 있었고 그날 술 기운에 그만. 그 말에 장인어른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죄인처럼 앉아만 있던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천천히 뒤틀려 올라갔습니다. 가벼운 관계라고. 제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현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언제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처음엔 그저 이상했지. 행동이 달라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 그러다 아파트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확신했어. 저는 시선을 유진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이혼을 결심했고 지난 8개월 동안 이 날을 준비해왔어. 저희는 사설 조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8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어설픈 증거를 내밀었다면 당신은 분명 부인하고 다시 돌아왔을 테니까. 저는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 없어. 바로 그때 박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는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보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우 씨의 아내분과도 이미 연락을 마쳤습니다. 그 말에 현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아내한테까지요? 네. 외도 사실을 모두 알렸으며 현재 법적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유진의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 복수를 준비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씨에게는 위자료조로 5천만 원, 그리고 현우 씨에게도 별도로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는 두 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두 분 모두 일시불로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5천만 원을 일시불로요? 저는 전업주부라 모아둔 돈도 없는데. 유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저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할 기회를 줘요. 네? 유진은 결국 제 발치 아래 회의실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단 한 톨의 동정심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더러워진 건 버려야지. 제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내의 심장의 깊숙이 밝혔습니다. 몇 달에 걸친 법적 싸움은 예상대로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유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우리의 이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진은 미친 듯이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리는가 하면 회사 근처에 귀신처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현우의 아내가 유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에 SNS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그건 현우 아내의 계정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입니다. 게시글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유진의 얼굴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거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유진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어코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 현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당장 돌아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이 사람, 저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부부싸움이에요. 유진이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유진 씨, 전 남편분께 이미 3번의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즉시 체포됩니다. 그 서늘한 경고에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저를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섬뜩한 집착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번화가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젊고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한 제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발견한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불륜이잖아. 유진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직 내 남편이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웃고 떠들어? 절대 용서 못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사촌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경찰 불러.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에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스토킹하며 폭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요. 제 남편이에요. 경찰은 그런 유진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선생님의 전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이제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유진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팎의 모든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저녁 SNS에는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카페 난동녀, 스토커의 최후. 영상 속에는 경찰에게 제압당하며 울부짖는 제 전 아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영상이 온 인터넷을 뒤덮은 그날 밤, 유진의 집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 유진에게 그 어떤 질책이나 질문도 하지 않으셨죠. 그 침묵이 유진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님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이젠 밖을 나갈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엄마, 제가 잘못? 됐다. 아버님의 낮고 단호한 한마디가 유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지방에 있는 공장에 내 일자리를 마련했다. 거기 직원 기숙사도 있다고 하더구나. 아버지, 전 가기 싫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유진이 애원하며 매달렸지만 아버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은 이 아비가 대신 갚았다. 하지만 그건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뿐이다. 이제부턴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 해. 그 돈 거기서 일하면서 내 손으로 갚아나가. 그게 네가 속죄하며 살 길이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다. 더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다오. 그 말을 끝으로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부모라는 가장 큰 버팀목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최소한의 집만 챙겨 낯선 공업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기숙사는 낡고 음침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의 기숙사 관리인이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김유진 씨 맞죠? 당신 사정은 대충 들었어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지내요. 알았어요? 공장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음 속에서 유진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같은 동작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인터넷 영상에 나왔던 스토커. 쉿, 조용히 해. 진짜네.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저러고 밥을 먹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유령처럼 오직 그 스토커 여자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렸을 때도 바로 옆에 있던 동료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기계 소음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차갑고 좁은 방에 갇힌 유진은 과거의 기억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던 기억, 따스한 햇살 아래에 함께 커피를 마시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이라는 지울 수 없는 형벌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매일 밤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온전히 그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동료들이 휴대폰을 보며 나누는 대화가 유진의 귀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이 남자, 그 스토커 여자 전 남편 아니야? 재혼했대. 정말? 어디 봐봐. 와, 새 부인은 엄청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던데 진짜 예쁘다. 그러게. 남자 표정 좀 봐.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유진은 애써 그 대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모든 단어가 망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기숙사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좁고 어두운 이불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를 쓰거나 매달려서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것을 다 바쳐도 결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좁고 어두운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을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요.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